네, 안녕하세요. 헬로알고 알고리즘 연구소장 홍선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설명에는 특별히 제가 이렇게 먼저 인트로를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일단 저희 설명의 주제는 미국 명문대 CS학과 합격을 위해서 전공 적합성 및 합격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회를 드렸던 게 아마 작년 한 11월 달쯤 이렇게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젠 또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이렇게 하면서 유사코 시험도 무려 3번이나 치르게 되었고 또 이젠 1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를 실제로 지원을 해서 이젠 뭐 대학 합격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제일 눈여겨봐야 할 오늘 설명의 핵심 현상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유사코의 응시 인원이 3년 만에 무려 15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15배나 사람들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격 전략을 바꿔가야 할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헬로알고에서 알고리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홍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였고 대학원은 알고리즘 분야 연구를 하여서 역시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역시도 사실은 이런 알고리즘 분야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학생 때 참여도 했고 또 자타공인 그 유사코 분야에 한해서는 1타 강사라고 이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그만큼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만들어낸 또 헬로알고가 같이 만들어낸 이 성과에 대해서 먼저 조금 자랑을 하고 넘어가면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헬로알고의 합격 또는 수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네, 되게 이제 엄청 뜻깊은 일이죠. 저희 헬로알고에서 MIT 이번에 신입생으로 이제 합격을 한 학생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실제로 유사코를 진행했던 학생이고요. 네, 이렇게 MIT를 합격한 학생도 있고 또 작년에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그러니까 유사코 시험에서 한국인 최초로 국가대표 상비군 자격을 획득한 네,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제 유사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대표 과정에 있는 학생 1명, 플래티넘 취득한 친구 2명, 골드 3명, 실버 단계로 취득한 친구 28명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 한 해 동안 결과이고요. 올해는 어떻게 되었느냐? 올해는 아직 이 4번의 시험 중에서 2번까지밖에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막 지난주에 끝났었는데요. 이 결과를 보시면은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이널리스트 대비 시험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 3위, 10위, 전 세계 학생들 중 3위, 10위를 한 학생이 있고요. 플래티넘에 진출한 학생 1명, 골드는 9명, 그리고 실버는 무려 34명이 이를 정도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 결과가 아직 올해 모든 시험이 끝난 게 아니므로 앞으로는 훨씬 더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알고리즘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항상 또 설명회 때마다 강조드리는 건데 시험만 보는 걸로는 이젠 충분하지 않다. 또는 이런 프로젝트라든지 뭔가 내가 이렇게 나만의 뭔가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하고 연구 같은 것도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헬로알고에서도 올해부터 이제 이런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IT 이제 IEEE라는 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에서 또 우수 논문으로 이제 채택이 된 이제 학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ICT AI 챌린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또 다른 학생도 있고요. 이처럼 되게 한 해 동안 이제 저희 헬로알고와 저와 같이 이제 만들어낸 성과들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훌륭한 성과들이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 성과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먼저 자랑을 드렸는데 우선 오늘 설명회는 크게 2개의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미국 명문대 CS학과는 도대체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가에 대해서 저 헬로알고 알고리즘 연구소장 홍선기가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2부 프로젝트 쪽 관련해서는 이제 배민성 원장님께서 또 맡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15라는 숫자 어디인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이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이제 여기 현장에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상품도 드리고 했을 텐데 이제 아쉽네요. 네, 그렇죠. 이 15라는 숫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작년 3년 동안에 유사코를 응시한 한국인 학생의 비중이 15배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2017년에서 18년 넘어가는 해만 하더라도 63명밖에 보지 않았는데 무려 3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번 시즌 저희가 추산을 내었을 때 1000명이 넘을 정도로 무려 15배나 이렇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유사코 응시 인원이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15배나 무려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800이라는 숫자는 그러면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마 시험을 치른 학부님,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님께서는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바로 합격 커트라인입니다. 유사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대평가를 조금 가미를 하고 있는데요. 시험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 소폭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근데 작년 실버 시험 통과를 할 수 있는 합격 커트라인은 650점에서 700점대로 이렇게 분포를 하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무려 모두 3번의 시험 모두 800점을 이렇게 기록을 해야 실버에서 골드로 진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현상 두 번째, 유사코 합격 점수가 700에서 800점대로 증가하였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현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에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인 무엇이냐? 자, 미국 현지에서 이제 현지에 있는 기사라든지 이런 뉴스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CS 관련 인력이 부족한 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료를 한번 먼저 같이 보시죠. 자료를 보시면은 2020년 말에 조사한 아주 따끈따끈한 통계 자료입니다. 여기 통계 자료를 보면은 140만 개 정도의 CS 관련 일자리가 이제 사람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사람을 좋은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CS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학생 수는 얼마다? 40만 명이다라는 거예요. 140만 명의 일자리가 있는데 40만 명밖에 졸업을 못하고 있다.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겠죠. 이거를 좀 더 다른 학과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컴퓨팅, 엔지니어링, 뭐 피지컬 사이언스, 그리고 라이프 사이언스, 뭐 매스매틱 이런 전통 강좌들이 있죠. 이런 강좌들의 그 직업 수요와 그리고 공급 인원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분야들, 특히 뭐 이런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분야를 보시면은 졸업하는 학생 수는 이렇게 많은데 수요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오직 유일하게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만 어떻게 되고 있죠? 그죠? 이제 사람은 이렇게 많이 구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실제 졸업하는 학생 수는 요만큼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CS 학과에서 인력난이 있다. 사람들이 이제 CS 학과의 그 기업에서 좋은 인력을 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현상. 당연히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CS 관련 학과의 인원들을 구하려고 혈안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CS 직종도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만큼 대우도 좋아지고 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표는 어떤 거냐면요. 그 미국 그 직업 전문 통계 그 조사 기관인 글래스도어에서 올해 이제 직업 만족도 상위 10개 직종을 이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직업들이 보이는데요. 이 직업들이 전부 뭐 자바 디벨로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뭔가 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런 이름들이죠. 네, 이렇게 CS 관련 직종이 10개 중에 무려 상위 6개를 차지하고 있다입니다.
또 이거는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또 전 세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2월 28일이니까 진짜 며칠 안 된 기사죠.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런 IT 기업들에서 너도나도 이제 좋은 개발자들을 구하려고 이제 뭐 보너스를 1억을 준다,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토스라든지 뭐 핀다 뭐 이런 게임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을 일괄적으로 뭐 2천만 원까지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대우가 좋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CS 관련 학과 출신 인원들이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전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초봉이 IT 직업 평균 6천만 원. 이제 6천만 원이라고 하면 거의 웬만한 대기업들에서도 대졸 신입사원이 6천만 원 받는 일은 흔하지 않죠. 그리고 또 심지어 이직을 하는 경우에 보너스로 1억 원 이렇게 챙겨주는, 굉장히 엄청나게 몸값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렇게 대우가 좋으면은 거기에 이제 직업을 삼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현상, 바로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인기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CS 관련 학과들의 인기가 굉장히 치솟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MIT 이런 미국 명문대에서도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으니까 MIT에서도 이제 무려 3,500억 원을 들어가지고 새롭게 AI 전문 대학원을 만들 예정이에요. AI 전문, 왜냐하면 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고 또 수요도 실제로 잡 마켓에서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인력들을 아예 전문적으로 양성하자 해가지고 무려 3,500억 원을 투자해서 대학교를 새로 이렇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제일 1등 학교죠. 컴퓨터공학부에 한해서는. 그래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가 이제 무려 그 의대에 맞먹을 정도로, 여기 보시면은 100분위 기준 0.13에서 0.15%라고 하고 있는데 고려대 의대도 0.13%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거의 고려대 의대랑 맞먹는 정도의 이제 인기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당연히 이제 우리 다들 이제 CS 쪽 다도 너도나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리고 자녀분들께서도 당연히 CS 학과, 탑 관련 학과를 가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여기 있는 MIT, 뭐 하버드, 스탠포드, 뭐 프린스턴,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이런 학교들에 가는 게 목표일 텐데, 도대체 이런 학과들에 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쟁도 치열해지고 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그걸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 설명회 때 잘 전달을 해드려야겠죠. 네, 이제 헬로알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입시 전문 컨설팅 업체 킨다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저희가 저런 탑 티어 대학교들을, 또 다른 이런 대학교들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역량이 요구가 됩니다. 먼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아카데믹과 테스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아카데믹이라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은 학교 내신, 그러니까 GPA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테스팅이라고 하면은 우리 SAT 또는 뭐 이런 그 인증 시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GPA라든지 SAT 점수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명문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자, 이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면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전혀 아니겠죠. 이거는 대학에 뭔가 내가 입학하기 위한 역량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그러면은 그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딱 돋보이고 뽑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기 위에 있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바로 액티비티랑 레코니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액티비티는 우리가 뭔가 내가 관심 분야,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이언스다라고 한다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학교에서 클럽 활동을 해서 사이언스 페어 같은 데 나간다든지, 아니면 서머 캠프 같은 거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 관련된 내용이고, 또 이제 그것들이 단순히 그냥 뭐 무슨 활동해봤다 이런 거에 그치면 절대 안 되겠죠. 저희가 당연히 인증 절차를 밟아야겠죠. 이제 레코니션 부분은 뭐 유사코라든지 ACSL 또는 뭔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대회들에 참가해서
수상한 그런 수상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비로소 잘 갖춰져 있어야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런 학교들에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에 있었던 아카데믹이란 테스팅 부분은 이제 SAT랑 GPA 점수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거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SAT 뭐 1600점 만점 중에서 합격하는 친구들 뭐 1550점 이상, 또 GPA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친구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한번 통계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2021년 주요 대학별 경쟁률 및 SAT GPA 점수의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MIT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경쟁률이 15대 1, 그리고 평균 SAT 점수가 1570점, 굉장히 높죠. GPA 4.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뭐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도 뭐 23대 1, 뭐 SAT 점수 이렇게 돼 있고 GP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도 좀 평균의 함정이 숨어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자료들은 모든 합격생을 통틀어서 이제 낸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미국에서 재학 중인, 그러니까 미국 현지인, 뭐 백인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뭐 아시아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국제에 이렇게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중에서는 또 남자, 또 여자인지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이런 경쟁률이 상당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시아인이면서 남학생이면은 거의 이런 미국 명문대 대학 입시를 하는 데서 제일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경쟁률이 더 심합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이 평균치보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이제 이거 정도는 거의 무조건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기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도 볼게요. 칼텍 같은 경우에 뭐 15.5대 1 굉장히 높죠. SAT 점수도 굉장히 높고 GPA 점수도 굉장히 아주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평균적인 스펙이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이 안에서는 학생들끼리 뭐 1570점이냐 1569점이냐 이게 등락을 뭐 좌우하지는 않겠죠. 도대체 무엇이 이거를 어떤 학생은 붙고 어떤 학생은 떨어지게 만드느냐. 똑같이 SAT 1570점, 뭐 GPA 거의 만점에 가까운 친구인데 무엇이 붙고 무엇이 떨어지게 만드느냐. 바로 제일 중요한 이제 전공 적합성. 오늘 저희가 이제 강조드릴 내용이죠. 액티비티랑 레코니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철저한 대비가 되어야만 미국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적인 전공 적합성, 그리고 프로젝트, 뭔가 개발, 디벨로핑하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를 넣어놨다고 이 둘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적인 사고력이 없이는 당연히 좋은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좋은 연구, 이런 좋은 활동들을 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갖춰야 하는 거는 이 알고리즘적인 학업 역량, 알고리즘적인 전공 적합성을 우선 갖춰야 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만의 뭔가 프로젝트, 나만의 활동들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핵심 역량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역량의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알고리즘 역량입니다.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근데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컴퓨터로 해결하겠죠. 당연히 저희가 이제 CS 학과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이미 유사코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이게 단기간 내에 바짝 벼락치고 뭐 한두 달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로 길러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 준비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군다나 또 유사코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커트라인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러는데 단기간에 벼락치기 한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체계적으로 꾸준히 연간 지속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 역량은 특히 명문대 CS학과에 들어갈 객관적인 어떤 대회 수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사코,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죠. 알고리즘 역량을 내가
보여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고, ACSL 또는 뭐 구글에서 진행하는 킥스타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 그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게 이 알고리즘 역량입니다. 두 번째, 이제 프로젝트 역량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제 알고리즘 역량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뭔가 나만의 아이디어, 나만의 뭔가 톡톡 튀는 창의력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그거를 발현하는 그런 역량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알고리즘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내가 잘하는 공부, 이 재능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남들을 도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회를 얼마나 이롭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차별화되는 나만의 특별한 스토리, 이런 것들을 구성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서 진행하는 주니어 소프트웨어 이런 대회도 있고, 아니면 인텔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회, 뭐 ISEF 굉장히 유명한 대회죠. 이런 대회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서버 캠프들, 수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새는 프로그래밍 쪽도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서버 캠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캠프들에 이제 진행하는 것도 모두 이 프로젝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미국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 봤던 GPA라든지 뭐 SAT라든지 이 좋은 점수, 이거는 당연히 확보를 해야 하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그 두 가지 역량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 전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알고리즘 역량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알고리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하느냐? 당연히 여러분들도 정답을 알고 계시죠? 네. 유사코를 준비하자입니다. 유사코, 이거는 진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유사코라는 시험, 아마 다들 저희 설명회를 이렇게 꾸준히 들으신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사코 시험은 제일 큰 특징이 등급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점수 같은 것처럼. 그래서 제일 처음 단계는 이제 브론즈, 거기서부터 이제 시험을 잘 보게 되면은 그 위에 단계로 승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골드, 플래티넘. 플래티넘에서도 이제 더 잘하는 친구들은 국가대표, 아까 봤던 친구처럼 파이널리스트에 뽑힐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해야 하느냐, 내가 명문대 CS학과를 간다 하면 적어도 골드 정도까지는 가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여기에 완전 수학적인 재능도 있고 좀 알고리즘 쪽에 뭔가 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플래티넘까지도 바라보면서 해야 하는데, 이게 결코 뭐 한두 달, 아니 뭐 방학 때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다. 꾸준히 계속 체계적으로 지속해야만 이렇게 골드, 플래티넘까지 갈 수 있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특징, 전 세계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뭐 캐나다, 중국, 되게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저희 경쟁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전 세계 학생들이랑 저희는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전부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두 4번의 시험이 있다. 12월, 1월, 2월, 그리고 4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4번의 시험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많은 분들이 유사코 시험이 겨울에만 있다 보니까 막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이제 가을부터, 이때부터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통과하기가 그렇게 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이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거고,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총 3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4시간 동안 이제 보게 됩니다. 3문제 또 이제 보게 되는데,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이제 제출이 가능한데,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뭐 브론즈까지는 이 3가지 언어 중에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나중에 골드, 플래티넘 이 정도까지 가려면은 무조건 C++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700점에서 이제 800점으로 이제 사이에서 커트라인이 분포하는데, 올해 800점으로 급상승했다. 1000점 만점에 800점으로 급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간략하게 유사코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왜
도대체 저희가 유사코 시험이 왜 중요하다고 그렇게 매번 강조를 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이거는 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알고리즘 시험이다. 도대체 왜 권위가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네, 미국에서 이제 국가대표 해마다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IOI라고 해가지고 국제정보올림피아드라는 이제 대회가 열립니다. 뭐 수학 같은 경우는 IMO라고 해서 좀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각 분야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출전할 미국 국가대표를 선출하는 시험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올림픽을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막 태릉 선수촌에서 여러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진짜 높은 친구들을 골라가지고 국가대표로 내놓죠. 그 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이 바로 유사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런 완전 수준 높은 친구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4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학생의 실력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미국 대학은 유사코를 어떤 가중치로 생각을 하느냐, 이것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수학 쪽에 좀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수학에 저희가 좀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보면은 이제 유사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런 레벨들이 있고, 아래 보면 수학, 저희 AMC라는 시험 다들 알고 계시죠? AMC에 비유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론즈에서 실버를 넘어가는 거는 AMC에서 어느 정도 좀 상위권의 점수를 받는 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AMC 흔히 내가 수학 어디 가서 좀 한다라고 말하려면은 AMC 통과해서 에이미 시험 봐서 좀 좋은 점수 받고 이러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실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CS 학과 쪽을 준비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쪽을 준비한다라고 한다고 수학 쪽 학과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에이미 점수 턱걸이로 받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수학 잘하는 게 그렇게 별로 잘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내가 CS 학과에서 알고리즘을 내가 좀 잘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골드 정도까지는, 에이미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인 골드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골드에서도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티넘 리그로 갈 수 있는데, 에이미 시험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은 또 USAMO라는 시험에 진출할 수 있게 되죠. 이 시험이랑 동급인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서 유사모 이렇게 나갔다 하면은 너 진짜 수학 잘하는구나, 이렇게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플래티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미국 대학에서 진학을 할 때 뭔가 얼마나 임팩트를 가지는지를 0점부터 10점까지, 0점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흔한 스펙이고, 10점이라고 하면 이 친구는 대학에서 모셔가야 한다, 전액 장학금 줘서라도 모셔가야 한다 하는 그런 스펙이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앞에서 말씀드린 스펙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점에서 10점 사이에 4점 정도에 해당하는, 좀 약간의 노력을 했구나, 너 좀 잘하는구나, 어느 정도 하는구나, 이런 정도 스펙이 이제 유사코 브론즈에서 실버 통과하는 거, 수학으로 따지면 AMC 10이나 12를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잘 보게 되는 거, 어느 정도 이제 고득점을 받아서 상을 받게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4점으로는 미국 명문대 CS 학과에 진학할 때 좋은 임프레션을 남길 수 있느냐? 그거는 전혀 아니겠죠. 이 정도는 누구나 갖춰줘야 하는 그런 영예인 거고,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올라가 보면은 이제 에이미가 5점 정도로 나오게 되죠. 이 에이미보다도 이제 높은 게 도대체 무엇이냐? 6점에 이제 드디어 유사코에서 이제 골드 진출한 거, 그러니까 실버에서 골드 올라가게 되는 게 6점 정도. 너 좀 상당히 좀 잘하는 친구구나. 이거에 해당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AMC 만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만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다른 대회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대회가 단순히 유사코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1년 내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겨울에 그 유사코 딱 대회 하나 달랑 이것만 준비하려고 이제 하시는데, 다른 대회들이 여름에도 있고 봄에도 있고 가을에도 있고 1년 내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진행하는 코드잼이라는 그런 대회도 있고, 페이스북에서 해커컵이라는 대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런 임프레시브한 이런 임팩트를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7점. 진짜 이거는 엄청 자랑할 만하다. 이런 게 뭐가 있느냐?
이제 뭐 플래티넘 정도 이제 가게 된다면 굉장히 자랑할 만하다. 또는 아까 저희가 프로젝트 분야에서 최고봉이라고 했죠. 인텔에서 주최하는 ISEF라는 대회에 이제 진출했다. 이러면 프로젝트 분야에서 엄청나게 좋은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0점에 뭐가 있느냐 재미삼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뭐 IOI 진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파이널리스트에 선발될 정도로 이제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인텔 뭐 그런 대회에서 거의 완전 탑 3 안에 들었다든지 이러면은 거의 대학교에서도 와, 저 친구는 진짜 꼭 모셔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괄목한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좀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유사코 시험이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권위 있는 시험이다. 미국 대학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CS학과 목표 학생에게는 이젠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응시자 수가 급등을 했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제 20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는 전체 13,000명 정도 받고 미국에서 요만큼, 중국에서 요만큼, 한국은 어떻죠? 한국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제 그런 대회였어요. 63명. 이제 해마다 CS 관련 학과 인기가 하늘을 치솟으면서 매번 기록을 경신했죠. 보시면은 뭐 중국도 2배 늘어나고 한국도 2배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도 이제는 인원이 거의 2배쯤 늘어나고 미국에 또 계속 꾸준히 늘고 있죠.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늘어나고 한국도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추정하건대 2020년에는 얼마다? 1000명 넘게 볼 거다. 3년 전에는 63명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엄청난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다. 해마다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응시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미국 명문 요거 유사코 시험 보는 친구들이 단순히 그냥 나 재미삼아 프로그래밍 공부할래, 재미삼아 이 대회 준비할래 이런 친구들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친구들이겠어요? 다 잠재적인 앞으로 그 자녀분들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이겠죠. 이런 친구들이 해마다 3만 명이 넘게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명문 CS학과 진학을 위해서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적어도 아무리 낮게 잡아도 실버에서 골드 가는 정도는 이젠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유사코. 유사코는 유사코 대비만 되느냐? 그게 절대 아니고요. 유사코를 하면은 이 시험 자체가 알고리즘 역량을 본질적으로 길러주는 시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AMC 시험에서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다른 대회 다른 뭐 수학 토너먼트 이런 걸 나간다고 해도 똑같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 본질적인 수학 실력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유사코 시험도 동일합니다. 유사코 시험을 준비를 하면은 알고리즘 역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대회들을 준비하더라도 다 좋은 수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CSL, 유사코 브론즈 수준 정도 하는 친구들이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진행하는 킥스타트, 코드젠 같은 경우에는 골드 정도 수준이면 충분해요. HP에서 진행하는 코드워즈, 실버 수준, CMIMC 이건 무슨 대회냐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카네기 멜론에서 이번에 올해부터 새롭게 만들어낸 프로그래밍 데이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대회들도 전부 이 알고리즘 유사코를 준비함으로써 대비가 가능하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준 높은 알고리즘 프로젝트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개발 역량도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능력을 유사코를 통해서 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아까 여러 가지 대회들이 나왔는데 진짜로 그 대회들이 같은지 여러분들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조금 더 와닿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코 문제, 구글 대회 문제, 카네기 멜론 대학교 기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유사코 기출 문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 작년에 이제 나왔던 이제 대회 문제인데요. 뭐 알고리즘 완전 탐색이라는 이런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이제 난이도 브론즈 정도고 이제 유사코 알고리즘 할 때도 약간의 수학적인 사고력이 필요해요. 뭐 프리 알지브라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무리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 브론즈 단계에서 이런 토픽을 가진 문제가 나왔는데 똑같이 이번에 2021년 February 이때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은 구글 킥스타트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똑같은 토픽을 가지고 있는 완전 탐색 문제입니다. 물론 구글 시험은 유사코 브론즈보다는 살짝 더 어려워. 브론즈에서 실버 정도 이제 그런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CMIMC에서 나오는 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 프로그래밍 대, 원래 여기서는 수학대밖에 없었어요, 얘네가. 근데 이번에 이제 워낙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뜨겁고 이제 학생들도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대회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좋은 학생들, 이렇게 좋은 성적 거둔 학생들 나중에 우리가 참고해야겠다 하고서 대회를 만든 거죠.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보시면은 이제 비슷하게 굉장히 조금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완전 탐색이란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정도 대회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사코 적어도 실버에서 골드 정도, 그리고 수학적인 역량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세계 그 시험 기출 문제를 직접 보고 나니까 굉장히 유사하다는 게 와닿으시죠? 훨씬 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유사코가 이제 왜 중요한지 세 가지 토픽으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유사코를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 유사코 올해부터 이제 조금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 제가 여태까지 한 거의 5년, 6년 정도 이제 기출 문제들도 전부 다 풀어보고 학생들도 지도해보고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어떤 점에서 달랐느냐? 일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 우리 골드 수준 문제들이 이제 실버 단계 출제가 되고 있고, 플래티넘 수준 문제들이 골드 단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사례를 볼게요. 2021년 2월달 시험이니까 바로 지난주에 끝난 기출문제입니다. 지난주 이제 1번 문제였는데, 브론즈 1번 문제였는데 난이도 어떻다? 평년보다 매우 어렵다. 아마 그래서 시험 보신 학부모님들 그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유형이 이제 문자열 자료구조 유형인데, 이 유형이 여태까지 시험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사실은 이게 실버에서 보통 등장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브론즈 1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론즈 커트라인이 이번에 몇 점이었느냐? 800점이었어요. 더 올라갔죠.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어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버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버 단계에서도 이제 기출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기출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그 2포인터라고 했는데 원래는 골드 유형이나 올해 들어서 이제 12월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이번 2월달 시험에서만 출제가 된 게 아니라 12월달 시험, 그러니까 작년 12월달 시험에서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게 골드 시험 원래 토픽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느냐? 이제 기출 문제 당연히 열심히 풀어봐야 한다. 이것도 뜻하지만 점점 더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특징, 이제 경쟁력 심화로 인한 합격 컷이 급상승했다. 이 보시면은 작년에 650점이었던 게 800점 됐고 700점이었던 게 800점이 됐어요. 앞으로는 어디까지 또 올라갈지도 또 모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유사코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불과 한 2년 전, 1년 전 초까지만 하더라도 유사코 누구나 처음 하는 친구들도 부담 없이 브론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해야 하면 안 되냐면은 이제 가을 정도 돼서 이제 뒤늦게 한 8, 9월 달쯤 그때 이렇게 시험들 끝나고서 그때쯤부터 준비해서 한 두세 달 정도 준비하면은 이제 합격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부터 준비하면 되는 시험이라는 그 생각을 이제 고치셔야 해요.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연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시험이다. 왜냐면 그만큼 난이도도 높아졌고 사람들도 많이 보고 커트라인들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우리가 유사코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계속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대회가 가득 차 있죠. 가득. 유사코 시험을 준비를 하면 내가 실버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이 대회들 입맛에 맞게 골라서 참가할 수 있어요. 나 이거 다 참가하기엔 너무 많은데요 선생님. 그럼 너 요거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골라서 하고 거기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회들에 참가를 해야 하는데 그 대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구글 킥스타트. 자, 구글 모든 IT 개발자들이 원하는 꿈의 직장이죠.
그 구글에서 진행하는 알고리즘 대회입니다. 알고리즘 대회이고 전 세계 프로그래머, 학생, 성인 가릴 거 없이 다 참가 가능하고요. 1년에 무려 7번이나 진행합니다. 좋은 점이 유사코 시즌이랑 겹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뒤에 일정을 알려드릴 텐데 우선 온라인으로 3시간 동안 4문제를 출제해야 됩니다. 1번 문제는 유사코 브론즈보다 조금 더 쉬워요. 2번, 3번은 유사코 실버 정도 돼요. 마지막 4번 문제는 유사코 골드 정도 합니다. 물론 문제를 전부 다 풀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 수준 이상 받게 되면은 증명서도 발급을 해줍니다. 얘네가.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렇게 대회 일정을 보면은 일단 다가오는데 다다음 주죠. 3월 21일 날 첫 번째 대회가 있어요. 전부 다 참여하는 거 아니고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일정에 맞춰가지고 참여하면 되는데 저희 헬로알고에서 이 유사코 CS 전공 학과 이 그 유사코 수업을 들으시면은 저희가 당연히 1년 내내 이 시험에 대해서 야, 너 이 시험 꼭 이번에 참가해라. 그러고서 이제 성적 얼마 나오는지 보고 또 다음 시험에서 너 이번 저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 이번엔 좀 더 잘해야 해 하고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하겠죠. 스펙이 쌓이는 건 덤이고요. 이 스펙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참가 후에 이제 증명서 내가 몇 등 했고 몇 점 받았고 이런 거가 아예 증명서로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서 진행하는 대회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P, 아무래도 5월 달에 또 AP 시험이 있다 보니까 요새 또 문의가 뜨거운데요. 헬로알고에서도 이번에 그래서 새롭게 반을 개설했습니다. 뒤에서 또 내용이 나오는데요. AP 뭐 당연히 그 대학교 과목들 선수가 하는 제도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이제 5월에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국제학교에서는 다들 학교 수업이랑 연계해서 이렇게 많이 듣죠. 그래서 이제 이 헬로알고에서도 APCS 대비 특강이 진행 중이다. 근데 저희는 이거 가지고 막 길게 질질 끌지 않아요. 딱 완전 핵심적인 내용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젠 다 백그라운드가 있는 친구들이니까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 집중해가지고 8번 동안에 딱 5월달 시험에서 좋은 결과 받을 수 있게끔 AP 특강 과목도 개설을 했습니다. 세 번째, ACSL, 아메리칸 컴퓨터 사이언스 리그인데요. 40년 넘게 진행된 아주 역사 깊은 시험이에요. 그래가지고 매년 12월, 2월, 3월, 4월인데 유사코랑 시즌이 겹치죠. 근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시험은 상대적으로 유사코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이제 이 4번의 대회를 거치고 나면은 좋은 성적을 거둔 친구들을 올스타전이라고 해서 5월에 초청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미국 현지에서 열리진 않을 것 같지만 온라인으로 열릴 것 같지만 보통 때에는 이제 현지로 다들 초대를 해서 아주 성대하게 수상도 하고 막 상품들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약 3,000에서 4,000명 정도가 이제 응시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KCSL이라고 해서 따로 예선전을 치릅니다.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결승이라 볼 수 있는 올스타전에 진출해서 그 상을 타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헬로알고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6개 정도 팀, 대여섯 개 정도의 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모든 팀이 ACSL 그 전원 올스타전 진출할 지금 현재 추산 대로라면,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100% 진출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거의 지금까지 추세로 보자면 올스타전 거의 100% 진출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타 IT 기업들이 주최하는 대회들, 뭐 페이스북 해커컵, 뭐 아니면 HP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뭐 코드워즈라는 대회들, 뭐 이런 것도 매년 열리고 있고요. 하반기에 보통 열립니다. 뭐 여름 이때쯤, 여름 방학 때쯤. 또 기타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대회들, 또 CMIMC라고 해서 이제 카네기 멜론에서 주최하는 수학 컴퓨터 대회인데, 이제 컴퓨터 대회가 재미난 점이 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고리즘, 아까 그런 저희가 유사코에서 하는 그런 대회가 있고, 또 인공지능, 이거는 좀 그 프로젝트 쪽 역량이랑 또 관련이 있겠죠. 이거는 또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또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이런 그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대회들, 예를 들어 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이런 데서 하는 고등학교 대상 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UCF 이런 데서 하는 뭐 대회라든지, 사실 이 대회들은 진짜 무궁무진해요. 찾아보기만 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참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그런 학과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대회들이 있는데 이 대회들 준비가 다 뭐 하나면 끝난다? 유사코 준비로 다 통일이 된다. 물론 대회에 맞춰서 기출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 수업을 들으시면 당연히 1년 내내 저희가 꾸준히 책임지고 케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회들도 계속 쌓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번째 프로젝트 내용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또 배민성 원장님께서 또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는 이제 1부 파트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이어서 배민성 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헬로알고 배민성 원장입니다. 네, 이제 저는 오늘부로 더 이상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네, 앞에서 홍석희 소장이 너무 설명회를 잘 진행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굳이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홍석희 소장이 앞으로 잘 진행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설명회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앞으로도 제가 설명회는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1부 순서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럼 이어서 2부 프로젝트 역량과 관련된 설명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부 순서는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먼저 드리면은요, 저는 헬로알고 잠실교육센터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 또 서울대학교 안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코드윙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1부 순서에서는 이 전공적 합성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역량 중 첫 번째 알고리즘 역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2부에서는 이제 전공적 합성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역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 가져오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나무 사진이 보이고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풍성하게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알고리즘, 유사코를 중심으로 한 알고리즘 역량이 뿌리가 되고 그 위에 프로젝트라는 꽃을 피워야만이 학생의 전공적 합성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코, 알고리즘 역량 같은 경우에는 주요 대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학생들마다 등급을 획득하고 좋은 점수는 얻을 수 있을지언정 학생의 색깔이 드러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 그 한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여기에 본인만의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학생 개인별 프로젝트들이 뒷받침이 돼주게 된다면은 정말로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전공적 합성을 완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대학이 어떤 프로젝트들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제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이렇게 프로젝트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네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4대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컴퓨터 사이언스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이제 네 가지, 첫 번째 커뮤니티, 두 번째 인턴십, 세 번째 스쿨 액티비티, 네 번째 R&E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준비를 접근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요소들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스쿨 액티비티, 이제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프로그래밍과 코딩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동을 넘어서 그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같이 팀으로 또는 개인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 결과물이 나오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히 동아리 멤버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미국에서 항상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리더십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리더십도 함께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다. 그러면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내가 이 클럽에서 가장 CS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돼야지 다른 친구들이 저 친구는 내가 믿고 따를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또 그런 지표는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유사코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알고리즘 역량과 프로젝트 역량은 동전의 양면과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보시지 마시고 항상 연결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스쿨 액티비티를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보딩스쿨 다니는 1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학교가 굉장히 크고 좋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신규로 이렇게 신규생들한테 이렇게 투어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과 VR을 이용해서 캠퍼스 투어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용을 하면서 동아리의 리더로서 굉장히 많은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커뮤니티 서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뮤니티,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입시에서 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봉사활동을 필두로 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공헌 활동도 단순히 그냥 내가 어떤 그 봉사 활동으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코딩 클럽에 가서 어린 학생들을 지도했다 이런 뻔한 스토리가 아니라 나만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활용을 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미국 동부에서 학교 다니는 11학년 학생 시각 장애인용 보행 편의 앱을 개발을 해서 이번에 또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한 그런 챌린지 대회에 지금 출전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잠시 방송 송출상에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커뮤니티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지금 커뮤니티 쪽 설명 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그러면 네, 두 번째 포트폴리오 항목 바로 커뮤니티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시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공헌 활동, 뭐 봉사활동 같은 게 될 텐데요.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포트폴리오에 한 줄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CS 역량이 드러나는 스토리를 여기 안에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를 보시면은요, 미국 동부에서 학교를 다니는 11학년 학생,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행 편의 앱을 개발을 해서 관련된 챌린지에 지금 출전을 해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는 10학년 학생, 게임 어뷰징을 감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게임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 행위들을 미리 감지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핵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승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감지를 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챌린지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서 굉장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게임이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블리자드라는 그런 게임 회사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 플러스 나만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는 스토리가 드러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제 R&E, Research and Education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상위권 대학들로 갈수록 학생들의 단순히 학습 역량뿐만 아니라 연구 역량을 함께 평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 뭐 소논문, 리서치 페이퍼 이런 부분들 많이 작성을 하실 텐데요. 단순히 그냥 페이퍼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논문으로 저널 같은 데에 기재가 되는 것이
베스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보시면은 미국 뉴저지에서 학교 다니는 11학년 학생,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 가입 방지 문자 해독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 연구라고 되어 있죠. 네, 바로 이 친구가 맨 처음에 그 수상 실적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MIT 학부생 논문 대회에서 수상을 한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서치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소리가 지금 좀 작게 들린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잠시만 시스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네. 네, 그러면은 조금 소리가 작게 나오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소리를 좀 더 키워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좀 더 볼륨을 높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인턴십 부분입니다. 네,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대학에서 특히나 또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이 CS 컴퓨터 사이언스 부분에 관련해서는 산학 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아마존 이런 초대형 IT 기업들이 이미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 대학과 그 협력을 해서 연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리크루팅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IT 기업으로 취업을 하거나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이 인턴십 경험을 굉장히 높게 쳐주고요. 이 실무적인 개발 프로세스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인턴십에 참여를 함으로써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길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인턴십을 선호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상관없고요. 물론 네임밸류가 높은 기업에 들어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반드시 이 기회는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네 가지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각각의 요소들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뭐 주제 선정은 물론이고요. 주제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알고리즘 중심으로 해서 역량을 차근차근 쌓아온 학생들이 그 다음 단계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지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세상에 이미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전 세계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세 가지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이 분야를 준비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준비의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영역의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웹 개발 또는 앱 개발, 웹에. 자, 두 번째 데이터 사이언스. 세 번째 AI, 인공지능. 이 세 가지 분야가 현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핫하면서 또 대학에서 요구하는 역량 그리고 학생이 또 도전해 볼 법한 그런 프로젝트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웹앱을 하던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던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던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핵심 언어가 바로 파이썬 언어다. 그래서 저희는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파이썬 프로젝트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 가지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언어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앞에서 강조드렸던 알고리즘 역량 헬로 알고에서는 C, C++ 언어로 이제 길러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C 언어가 좋다, 파이썬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목적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로 알고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역량을 하기 위해서 길러내기 위해서 알고리즘 문제를 가장 수월하게 풀 수 있는 C++ 언어를 사용해서 유사코 및 관련 대회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이썬 언어를 통해서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보통 C++로 이렇게 알고리즘 학습을 하신 분들께서 그러면은 파이썬을 다시 배워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 부분은 뒤쪽에서 답변을 드리겠지만은 이미 C++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 역량을 잘 쌓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은 5주도 안 걸려서 굉장히 빠르게 마스터를 하고 바로 이 프로젝트들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웹앱과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만으로 충분한가? 아니죠. 여기에 본인만의 밸류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키워드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된다. 뭔가 세상을 해치고 나쁜 그런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또 실생활에서 어떻게 접목시키지? 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든다고 하면은 별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학생망의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야 됩니다. 보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 혼자의 힘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학생의 색깔은 점점점 옅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헬로 알고에서는 세상을 이롭게 실생활의 활용 그리고 학생과 함께 학생만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프로젝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헬로 알고의 프로젝트의 핵심은 세상이 원하는 웹앱과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만의 창의적인 이 세 가지 밸류를 얹어서 학생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대학, 세상에서는 웹앱,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이 가장 소프트웨어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대학이 원하는 역량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면은 당연히 대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전공 적합성을 완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헬로 알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이썬 프로젝트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헬로 알고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 트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웹앱과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트랙들을 통해서 학생별 포트폴리오 준비부터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 대회, 인텔 ISEF 대회와 같은 국제 대회 준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각각의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통 과정으로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 5주간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웹앱 개발 과정 트랙을 가거나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을 가게 되고요. 이 인공지능 트랙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선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다 들은 학생들이 그 다음 과정으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웹앱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저희가 네 가지의 포트폴리오 핵심 요소 말씀드릴 때도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학생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이 되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 R&D 쪽 준비할 때, 세 번째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대회 준비할 때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과 R&D가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웹앱이나 데이터 사이언스가 국제대회 준비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프로젝트 역량을 습득을 한 후에 본인이 어떤 대회와 또 본인만의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지는 당연히 헬로알과 함께 논의를 하시면서 완성을 시켜 나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파이썬 기초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헬로알고 파이썬 프로젝트 과정은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학습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이 주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헬로알고 골드2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골드2 이상의 어떤 알고리즘 역량은 유사코와 비교를 하면은 브론즈 2번 문제 또는 브론즈를 통과하는 학생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으로 5주 15시간 만에 파이썬을 완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파이썬을 완성을 할 수 있는 경우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역량이 기반이 되어 있는 학생들만 이 수업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요 학습 내용은 파이썬 기초문법과 파이썬을 활용한 실생활 프로젝트들을 개발해 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걸 통해서 간단한 계산기라든지 주소록을 활용한 프로젝트들을 개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웹앱 개발 과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웹앱 개발 과정은 총 30주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10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개발 기초 그리고 웹 프론트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웹 프론트 그러니까 웹페이지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웹페이지를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꾸미는 그런 웹 프론트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처음 10주를 개발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레벨 2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개발하는 사용하는 언어가요. 파이썬 언어 그리고 파이썬 안에 플라스크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웹 백엔드 개발 뒤쪽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백엔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서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레벨 3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 또 구글의 파이어베이스와 같은 이제 웹 개발 또는 앱 개발과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심화 개발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로 개발한 내 웹사이트가 또는 앱 형태로 변환이 돼서 이제 모바일에서도 작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개발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파이썬 프로젝트 웹앱 개발 과정을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알고에서는요, 단순히 틀에 박힌 웹이나 앱 개발이 아니라 학생의 생각, 즉 알고리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프로젝트들을 개발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만의 창의적인 그런 프로젝트 예시는요, 우리 반 SNS 만들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클럽 액티비티의 그런 결과물로서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겠죠. 또 과제, 가정통신문 알림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 특별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 만들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스쿨 액티비티 또는 커뮤니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코로나나 미세먼지 경보기 이런 부분들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코로나 라이브라는 굉장히 유명한 웹사이트가 있죠.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 수, 그 다음 날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주고 있는데요. 이거 대학생 혼자서 개발한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학생들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커뮤니티나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소창 대회나 ISEF 같은데 출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배양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마찬가지로 총 30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판다스나 넘파이와 같은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터 수집이나 가공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 통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 2 과정 안에서는요, 실제로 통계학에 대한 개념도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뿐만 아니라 정규 분포와 같은 분포와 회귀 분석과 같은 추론까지 저희가 함께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이즈가 큰 공공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웹상에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제 보통 웹에서 크롤링 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적인 데이터 분석만 가능한 반면에 이런 그 데이터 기법이 들어오게 되면은 동적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내가 분석에 투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화된 웹상에 있는 데이터도 불러올 수 있는 크롤링 그런 과정까지 함께 학습을 하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요. 네,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 역시 저희는 알고리즘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세상에 있는 그런 뻔한 데이터 분석 자료들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활용한 차별화된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학생들 일단 축구 좋아하죠. 네, 그래서 학생들만의 창의적인 프로젝트, 히트맵 분석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활동했었던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주요 활동 범위가 어디인지 이런 히트맵 분석, 데이터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예시. 네, 코로나 확진자나 사망자 추이를 국가별로 또 일정별로 비교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나중에 R&D 쪽과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예시. 버스에 앉아서 가기 위해서는 몇 시에 출발해야 될까? 네, 이건 실제로 중학교 학생이 이제 과학탐구 보고서 자료로서 준비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어린 학생들이 교내 리서치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커뮤니티와 관련된 보고서로서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과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과정은 앞에 데이터 사이언스 30주를 듣고 나서 이제 인공지능 과정 역시 총 30주 과정으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원론, 개념 이런 쪽으로 처음부터 학습을 진행하기에는 학생들이 배우기에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부생 3, 4학년 이상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학습을 하기가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글 티처블 머신을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이나 소리 인식, 모양 추적 등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의 기초 원리를 학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패키지가 바로 Kaggle하고 이제 텐서플로우 두 개 다 이제 파이썬 기반의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 패키지 활용 역량을 개발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인공신경망을 구현하고 데이터를 학습시켜보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부생 1, 2학년 정도 수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최신 인공지능 트렌드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와 이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구 논문까지 작성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는 다양한 그런 학습 방법론, 인공신경망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겐이나 RNN, CNN과 같은 최신 트렌드의 인공신경망, 이거는 정말로 대학교 한 3, 4학년 또 석사 과정 가야지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리서치 페이퍼에 녹여냄으로써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학생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이것을 변형해서 본인만의 인공신경망을 제작해 보는 것까지가 인공지능 마지막 레벨 3 과정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네, 저희는 이 인공지능은 전공자 수준의 그런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특별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공 적합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본인만의 창의성을 녹여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산출물을 보여드리기 전에요. 실제로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한 5주 정도의 학습 기간을 가지고 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단기 특강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연구실 석사를 마치고 현재 외국계 굉장히 큰 인공지능 기업에서 이제 이미지 처리 쪽으로 전공을 하신 그런 멘토님이 직접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들 그리고 국제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인공지능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수준이 단순히 어떤 인공지능의 활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부분을 학습을 함으로써 학생의 기초적인 그런 역량을 길러 나가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인공지능이 워낙 트렌드다 보니까 다른 그런 교육기관들에서 뭐 학원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실제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뻔한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석사,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연구원 분께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직접 지도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셨던 것처럼 MIT에서 학부생들과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 그런 높은 수준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젝트들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실제로 책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책의 내용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그런 프로젝트들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랜섬웨어라고 해서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바이러스의 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요, 내가 뭐 요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상대방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은 영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들이 네트워크를 타고 가면서 다양한 컴퓨터들에게 전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랜섬웨어의 공격 경로는 어디인지 머신러닝 이제 기계 학습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정시 지원 합격 예측. 네, 요거는 이제 한국 학생이 개발한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반대로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쟁률 굉장히 높은 거 보셨죠? 학교별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어떤 목표 SAT 점수와 목표 GPA 그리고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부분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입시 데이터가 이제 투명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학습시키면은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원하는 세 가지 역량, 웹 앱,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개인화된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만든 프로젝트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무대에 출품을 함으로써 더 높은 포트폴리오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 대회입니다. 삼성 줄여서 주소창 대회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네, 삼성 주소창 대회, 삼성에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개발 대회인데요. 사실 주소창 대회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1년, 2년 삼성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2015년에 삼성과 또 2020년, 21년에 삼성은 또 다른 모습이잖아요. 특히나 다른 대회들과 다르게 삼성에서 꾸준히 그리고 또 삼성이라는 글로벌 회사에서 진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글로벌 대회는 아니지만은 국제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기가 재작년, 작년 굉장히 또 높아졌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글에서 원래 2018년까지 사이언스 페어를 매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2019년부터 구글에서 사이언스 페어를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 주소창 대회에 국제학교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거주 중인 그런 국제학교 학생들만 가능하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기는 하지만은 한국에 거주 중인 교육청 인가 국제학교 학생이라면은 이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 대회 반드시 한번 꼭 참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 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말에 주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예선 접수가 마감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한 달 사이에 모든 그런 프로그램을 다 개발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예선 접수는요. 본인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만 가지고 출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7, 8월 기간 동안에요. 디자인 띵킹이라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 디자인 띵킹에서 이제 삼성의 실무자분들과 팀이 돼서 본인의 프로젝트들을 디벨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9월 초에 본선 접수를 마감을 하게 되고요. 이 본선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선에 나가고 결선에서 발표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상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최종적으로 수상작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요. 보통 6월 말에 그 주제가 발표가 나오면은 시작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헬로알고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그 대회에 참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회 대회 주제가 발표가 되게 되면 학생이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출품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주제들을 보시면은요. 2015년 가족을 위한 소프트웨어, 2016년 우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17년 미래를 위한 소프트웨어, 18년 행복을 위한 소프트웨어, 2019년 세상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작년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꿈꾸는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주제는 나오지만은 그 안에 내용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회 주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큰 맥락에서 준비하는 방법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실제로 이제 수상작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창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요, 역대 그런 수상작들을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2019년 수상작만 먼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대상은 이번에 초등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서 찾기와 24시간 대출 기능이 있는 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웹 앱 분야죠. 자, 그 다음에 초등부 부분에서 최우수상 열대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마찬가지로 웹앱 분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등부에서는요. 근처 차량 인식을 통해서 버스의 문을 자동으로 개폐하는 시스템 IoT와 관련된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통학 차량 탑승 학생의 자동 출석 체크 애플리케이션 마찬가지로 웹앱 분야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 대회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대회 성격이 ISF 사이언스 페어와 같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출품작이나 수상작들이 모두 다 웹 개발이나 앱 개발을 통한 실생활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헬로알고의 경쟁력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수상작들을 보시면은요. 어떤 실무 수준에서의 그런 웹앱 개발이 아니라 보통 앱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MIT에서 개발한 앱 인벤터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앱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블록을 쌓아서 앱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도 그 청소년들도 굉장히 쉽게 앱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앱의 완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헬로 알고의 웹앱 프로젝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실무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을 해 나가기 때문에 출품을 하게 되면은 벌써 앱과 웹사이트의 퀄리티가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시면 수상작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에게 이런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러한 대회들이 아직까지 기회가 열려 있다. 알고리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누구나 수상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로 이제 KSEF 대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요. KSEF,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ai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KSS, 한국과학기술지원단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언스 페어인 ISEF 의 한국 예선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출전이 가능하고요. KSF는 일정이 11월 초에 이제 예선 접수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에 예선 접수 마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산출물이 완성이 돼서 출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KSEF에 출품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여름방학 때부터는 스타트를 끊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총 3차 심사에서 2차 심사로 좀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는 11월 중에 진행이 됐고요. 2차 심사는 1월 중, 그리고 1월 말에 결과 발표가 나온 이후에 이제 국제대회 진출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KSEF는 총 7가지 작품 분야로 한 가지를 택해서 프로젝트 및 연구 과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 대회처럼 프로젝트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 과제, 페이퍼 형태로 제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품 출품 분야는 총 7가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 정보 및 공학, 그리고 수학 및 인문 예술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각 부분별로 어떤 수상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두 다 출품을 받아서 거기서 등수를 매겨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출품 분야가 바로 정보공학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공학에서의 출품작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경쟁률이 높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KSEF는 이제 수상시 혜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상 시에 금, 은, 동 이렇게 훈격이 나뉘어지게 되고요. 총 150개 이상의 그런 150 팀 이상을 수상을 시켜주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600개가 이제 2차를 통과를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150팀 이상이 수상을 하기 때문에 수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일단은 은상 이상 수상을 하게 되면은요, 국제대회 진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KSEF가 이제 ISEF의 한국 예선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ISEF뿐만 아니라 이 KSS 한국과학기술지원단에서 다양한 국제 대회와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EF는 아무래도 나갈 수 있는 수가 한정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너무나 괜찮아서 ISEF 말고 예를 들어서 RYSEF라든지 지니어스 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다른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또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KSEF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스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개발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KSEF까지 참여를 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과정에 대해서까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알고리즘 역량과 프로젝트 역량 두 가지 이런 역량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으셔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습 로드맵으로 한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헬로 알고만의 전공적합성 학습 로드맵입니다. 네, 그래서 헬로 알고는 알고리즘 라인업과 프로젝트 라인업 이 두 가지 라인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알고리즘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유사코가 1년 내내 정규 과정으로 쭉 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머와 윈터에 특강 형태로 해서 추가적인 반 개설이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 5월까지는 AP 컴퓨터 사이언스 A 클래스가 저희가 개강이 되게 됩니다. 저희 이번 주말부터 개강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ACSL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이제 3월까지 예선을 치르고 4월, 5월 올스타전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헬로알고에서 대비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홍성기 소장도 강조를 많이 했죠. 구글에서 진행하는 킥스타터 3월, 4월, 5월, 7, 8, 9, 10월 이렇게 대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유사코 시즌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연중 계속 참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대회다. 마찬가지로 헬로알고 정규 과정 안에서 이 부분 역시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 라인업을 보시면은요, 보통 이제 유사코가 끝나는 시점을 부터 해서 이제 개인별 프로젝트들에 대한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과정은 연중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개인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주소창 대회가 있기 때문에 6월 말부터 이제 주소창 대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연말이 되면은 이제 KSEF 또 준비 시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준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중 스케줄을 가지고 어머님들께서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또 CS 관련 전공적 합성을 헬로알고와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헬로알고의 전공적 합성, 미국 명문대 CS학과 진학을 위한 전공적 합성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부분에 있어서는요, 유사코에서 실버 통과, 골드 이상의 스테이터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ACSL 부분에서는 올스타전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실버 메달 이상을 획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 컴퓨터 사이언스 A에서는 당연히 최고 등급인 5점 만점을 획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 부분으로 갔을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프로젝트 부분에 있어서 스쿨 액티비티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개인별 프로젝트 2개 이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련 대회에서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 대회, KSEF 그 외에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 대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1회 이상 수상을 하는 것을 전공적 합성의 학생 목표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과정일 겁니다. 전문가 헬로알고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 부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완성하고 입시 성공까지 연결을 시키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공적 합성의 전문가인 헬로알고와 또 학생들의 입시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입시 성공의 파트너로서 킨다 컨설팅과 제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학원이나 그런 유학 관련 컨설팅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킨다라는 그런 컨설팅 그 교육기관과 함께 협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킨다와 함께 좀 더 입시의 관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킨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슬로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버드에 입학을 시켜주기 위한 그런 컨설팅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같이 갖추고 함께 학생과 고민하는 그런
컨설팅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킨다와 함께 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유학 관련된 컨설팅 펌들이 있는데요. 그런 컨설팅 펌들이 사실은 때로는 너무나 좀 수익적인 부분만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좀 관리가 소홀하다든지 또는 유학의 입시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킨다 같은 경우엔 굉장히 소수 정예로 운영을 하고 그 반면에 15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지금까지 유학에 원하는 대학에 성공을 한 그런 실력 있는 그런 컨설팅 펌입니다. 그래서 킨다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쪽 그리고 예체능 쪽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유학 컨설팅 회사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나 많은 뭐 칼텍을 비롯해서 시카고, 예일, 컬럼비아, 브라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대학들에서 좋은 입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킨다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요. 뭐 컨설팅을 받지 않으신 분들 킨다에서 받으시라 이런 의미보다는 헬로 알고가 이 킨다라는 컨설팅과 함께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국 대학 입시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헬로 알고가 하나의 그냥 컴퓨터 학원으로서 입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전문성 있는 컨설팅 펌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CS 전공적 합성적인 측면에서 또 아카데믹한 부분과 함께 다각도로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반드시 입시 성공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헬로 알고 유사코 CS학과 전공적 합성 정규 과정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유사코 그리고 AP CS, AP 컴퓨터 사이언스 이번 주에 개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봄학기 시간표 안내입니다. 지금 유사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5개 클래스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AP 컴퓨터 사이언스 A 이번 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 우선은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캡처를 하시거나 또는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 내용이 크게 화면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사코 정규반입니다. 유사코 정규반 저희 항상 상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성기 소장도 강조를 했죠. 더 이상 유사코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1년 내내 붙잡고 있어야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유사코 정규과정 저희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학기 때는요. 토요일 10시부터 1시, 토요일 7시부터 10시, 그리고 일요일 1시부터 4시, 일요일 7시부터 10시 이렇게 주말에는 4개 클래스가 열려 있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비대면 전용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나와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없고요. 비대면으로 화상으로만 온라인 수업을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 나머지 주말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모두 다 가능하다.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AP 컴퓨터 사이언스 A 특강 개강입니다. AP 컴퓨터 사이언스 A는 보시는 것처럼 유사코 브론즈 통과 또는 이에 준하는 프로그래밍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8주간의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을 통해서 이제 AP 컴퓨터 사이언스 이번 5월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전에 문자가 나갔을 때는 3월 14일 일요일로 아마 문자가 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 문자를 받으시고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수요 조사를 걸쳐 본 결과 3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 타임으로 저희가 개강을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AP 컴퓨터 사이언스 A 같은 경우에는 또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 경우에는 일요일 클래스도 추가로 개설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번에 개설되는 클래스는 3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개강을 하게 된다. 그래서 3월 13일 토요일부터 5월 1일 토요일까지 8주 동안
8회 수업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이제 수업 방식인데요. 저희가 이 APCS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서울 근처에서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전국 또 전 세계에서 이제 헬로 알고의 수업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수업 진행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이 된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파이썬 프로젝트 과정 부분입니다. 파이썬 프로젝트 과정은 저번 겨울학기 때 이제 개강을 해서 지금 봄학기 때 이제 본 과정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다음 신규 개설 일정은 5월 중순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설 예정 과정은 웹앱 개발 과정과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지난번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던 인공지능과 관련된 단기 특강은 저희가 여름방학 때 맞춰서 개설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금 개설되어 있는 과정에서 바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있는데요. 파이썬 공부를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으로 입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현재 일요일 4시부터 7시 그리고 일요일 7시부터 10시 이렇게 두 타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젝트 이번에 바로 이제 삼성 주소창 대회라든지 KSF 또는 방학 때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 그런 학부모님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파이썬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으로 입반이 가능하시니까요. 요 일정 참고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모든 과정은 입학 테스트 진행을 통해서 입학 상담과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 이유는요.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의 학습 로드맵을 설정을 해드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반드시 입학 테스트 진행 후에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입학 테스트는 비대면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학원에서 테스트를 보시고 상담을 받으셔도 되지만은 요즘에는 언택트 시대잖아요. 테스트도 비대면, 상담도 비대면, 학습도 비대면으로 모두 다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에서 헬로알고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 오늘 멀리서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용기 있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 테스트는 평일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월요일 휴무기 때문에요. 화요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시고요. 테스트 직후의 결과 상담은 대면 또는 전화 상담,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사코나 파이썬 프로젝트 과정 입반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필기 60분, 그 사고력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기 시험 1시간 그리고 C 언어나 파이썬 학습 경험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실기 추가로 1시간 더 해서 2시간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입학 문의 및 수강 신청은 모두 저희가 전화 접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학습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들,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해소되지 못하셨던 부분들은 저와 교육본부장 그리고 홍성기 소장이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요. 자녀의 미국 컴퓨터 사이언스 입시 성공을 위해서 지금 바로 헬로알고와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